수입 자동차의 가장 큰 불만은 내비게이션인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맵을 이용하면서 좀 정확하고 사실감 있는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의 T맵과 연동을 시켜서 스마트폰의 T맵 화면을 이 패널에 띄워서 T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스톱 앤 고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렌즈로버 벨라의 연비는 대략 한 12km 정도가 공인 연비인데요. 실제로 3000cc 300마력 힘을 내면서 10km 이상의 연비를 보여주는 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영향은 ZF 8단 자동 변속기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변속기 단수가 높으면서 좀 더 변속 타임을 세밀하게 조절해 줌으로써 10km가 넘는 그런 좋은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 국산차에도 보편화되어 있는 그 HUD가 아주 큼지막하게 화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너무 많습니다. 앞유리창, 그리고 콕피트, 저 계기판이죠. 그리고 상단 패널, 이렇게 세 군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길을 지나치려고 해도 지나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순환도로를 올라가면서 한번 쭉 밟아 보겠습니다. 우렁찬 3000cc 힘이 느껴지는데요. 뒤에서 로켓가 밀어주는 것 같이 강하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높은 시야가 전체적인 개방감을 좀 더해주고 있는데요. 승용차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전체의 높이는 그 160cm 정도로 RV 치고는 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지 일반적인 승용차는 상당히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좀 넓은 시야가 이 차를 타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보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지금 핸들 스위치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어가면 차체가 진동하게 되는데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핸들만 떠는 게 아니라 이게 온몸이 지금 떨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또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자리도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예, 깜빡이 소리는 좀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굉장히 좀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힘에 있어서는 3000cc라 그런지 뭐 어떤 차도 이만큼 힘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71kg가 넘는 이런 토크가 정말 웬만한 차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국산 승용차가 30에서 뭐 대형차도 40 토크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강한 토크가 저속에서 가속력은 정말 다른 차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요. 계기판에 나와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정말 이쁘게 보입니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을 키면 뭐 여기저기 눈이 두리번거리기 쉬웠는데, 가운데 시선을 정확하게 잡아주니까 아주 보기가 편합니다. 보통 한 50km 정도의 중속에서는 이 정숙함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역시 럭셔리 RV답게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게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좀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꿔서 좀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전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바뀌었고요. 차가 많아서 달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중속에서는 큰 변화는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운데의 그 구글 맵이 현재 지형을 실사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눈에 아주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이나믹 모드로 놓고 꾹 밟았더니 차가 너무 심하게 튀어나가는데요. 자, 이 정도면 뭐 제로백이 6초대라는 게 뭐 충분히 느껴집니다. 카이엔이 제로백 6초대 초반 나오는데 웬만한 승용차도 카이엔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렌즈로버 벨라도 6초대의 성능이면 국산차는 거의 따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산 중형차들이 보통 8초대 이 정도, 산타페도 한 8초대 후반 정도가 나오니까 100km까지 약 한 2초 정도의 차이면 벌써 한 몇십 미터 뒤에 처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터널을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그래픽은 훨씬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천장에 있는 램프나 어떤 시그널 램프, 그리고 앞에 있는 HUD가 더 화려하게 시선을 잡아주고 있고요. 자, 제가 가는 동안 이 계기판에 있는 기능들을 좀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실내 온도부터 한번 좀 세팅을 해주시죠. 자, 실내 온도 다이얼 돌려서 적절한 온도 조절하고, 또 풍량도 지금 조절이 되죠. 자, 풍량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여기서 조절이 되겠네요. 자, 뭐 기존의 차들의 뭐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던 스위치가 패널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정말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된 느낌입니다. 자, 다음 시트 기능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시트 기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선밖에 없고 통풍 시트가 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되고, 다음은 그 차량의 설정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지금 다이나믹 모드인데 에코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코 모드 좀 바꿔주시고요. 네. 주행 중에도 그 지금 눈길이나 이런 노면 선택이 가능한가요? 자, 지금 계기판 잠깐 보여주시면 현재 차량의 토크량을 보여주는 계기판이 나오면서 눈길 프로그램으로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일반 도로라서 보일 수는 없지만 앞바퀴 좌우측에 따라서 그 토크 분배가 앞에 화면에 나오고요. 지금 그 차량 전면에 있는 HUD 화면에서는 현재 그 좌우 경사와 앞뒤 높낮이가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래 프로그램. 자, 이 모래 프로그램은 차량의 뭐 급출발이라 헛바퀴 도는 토크를 적절히 배분을 해줌으로써 바퀴가 모래에 더 파묻히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 때문인지 그 만수르나 아랍의 왕자들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레인지로버가 한 대씩 꼭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지식층들이 선호하는 차로 알려지면서 이 레인지로버는 한국에서도 이 기존의 독일 3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네 번째 강자가 되어 있는데요. 머지않아 이런 빅3 안에 들어갈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안타깝게 그 레인지로버를 최순실 씨나 우병우 씨 같은 사람도 한 대씩 사는 바람에 조금 더 어떤 레인지로버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 주행 모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눈길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진흙입니다. 자, 진흙에서는 마찬가지로 눈길보다 더 미끄러운 길이 진흙인데 토크를 적절히 배분하는 기능이 이제 이 주행 설정의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중속에서의 그 핸들 감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핸들 크기도 적절히 크고요. 그리고 좀 적절히 가늘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가죽 질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적절히 탄탄하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게 이 시트 포지션인데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좀 허리가 별로 아프지 않도록 좀 단단하고 또 적절한 등받이 각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편안함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차들을 오래 타다 보면 시트가 푹 꺼지는데요. 이 단단한 가죽이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사용을 하더라도 느낌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정말 이 차의 토크바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보통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뭐 150km, 200km 달릴 일은 거의 없는데 중저속에서 또는 스타트를 강하게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스타트를 가장 빠르게 하는 아저씨들은 그 한국에서는 택시 아저씨들인데요. 택시가 옆에 서 있더라도 멀찌감치 스타트할 때 좀 추월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한 80km 정도를 주행을 하는데 주변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떤 풍절음이라던가 방음 아주 완벽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오디오 한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메르디안 오디오가 워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디오라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굉장히 입체감이 잘 나타나는 오디오로 좀 정평이 높은데 한번 좀 몰입을 키워주시죠. 어우, 닭살 돋을 만큼 굉장히 좀 음이 섬세하고 그리고 좀 음이 휘감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RV 차들은 이렇게 그 오디오가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실내가 넓고 그리고 이 음의 반사가 좀 크기 때문에 많이 울리거나 좀 째지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역시 메르디안의 명성답게 오디오가 굉장히 좀 밸런스가 잘 맞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디오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요.
핸들에 없었던 이런 여러 스위치들이 시동을 걸면서 숨어있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동을 끄게 되면 지금 제 엄지손가락에 보이는 이런 스위치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데요. 뭐 열선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볼륨, 오디오, 메뉴 이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의 기능들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앞에 있는 화면들을 뭐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주행 정보 같은 게 화면에 뜨기도 합니다. 자, 이 차는 안타깝게도 이제 국산 중형차에도 붙어 있는 어댑티브 컨트롤은 없습니다. HSE 모델에나 이제 붙어 있긴 한데요, 이 1억이 넘는 차의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옵션인데 굳이 그거를 좀 뺐나 싶을 정도입니다.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벨라, 레인지로버 이보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긴 모델은 레인지로버 5m 20짜리 모델이 있습니다. 2억이 훨씬 넘는 가격이고요. 가장 작은 모델은 4m 40짜리 이보크가 있는데, 이 벨라는 그 중간 정도, 가장 큰 레인지로버의 어떤 모습을 거의 그대로 따왔고, 레인지로버 슈퍼디 모델에 비해서 20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관에는 이제 강한 선 때문에 거의 레인지로버와 비슷한 크기가 느껴지고요. 다만 레인지로버가 186cm 정도 되는데, 요건 160cm 되라 좀 더 스포티하고 낮은 차체가 좀 장점입니다. 레인지로버 벨라는 S 모델, SE 모델 가장 상위 트림으로 HSE 모델이 있는데요, 가격은 그 8천만 원대부터 한 1억 2천만 원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3.0 모델은 그 벨라 중에 가장 많이 선호되는 모델인데, 넉넉한 힘과 또 2000cc에 없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2000cc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높더라도 이 3000cc가 주는 느낌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레인지로버 벨라는 그 일반 벨라 모델과 R 다이나믹 모델이 있습니다.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외관, 앞면, 그리고 본네트 쪽, 그리고 뒷면의 모양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소비자들은 R 다이나믹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벨라 모델은 좀 굉장히 좀 심심하게 그 어떤 장식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좀 많이 없어서 그냥 랜드로버의 느낌밖에는 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은 그 특이하게 마력이 그 엔진의 어떤 모델의 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휘발유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이 있는데, 휘발유 엔진은 2000cc 240마력을 낸다고 해서 240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휘발유 3000cc는 380마력 슈퍼차저입니다. 그래서 380 모델이 있고, 그리고 2000cc 180마력을 내는 그 디젤 엔진이 있고, 3000cc 300마력을 내는 이 모델이 있습니다. 네, 이 벨라의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은 그 미국에서는 한 7천만 원 내지 한 3000cc 모델도 풀옵션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면 사는데, 한국은 한 3천만 원 정도 가격이 높은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도로가 뜰폈는데요,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앞에 차들이 너무 끼는데, 자, 앞이 튀었네요. 밟아보겠습니다. 자, 제로백 유추 한번 느껴보죠. 벌써 120km까지 나왔는데, 이 안정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자, 앞에 차가 서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는 역시 이제 2.2톤의 무게를 좀 잡아주기에는 좀 무게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그 후퍼 옵틱 전면 썬팅이 아주 햇빛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RV 차를 타면은 전체적으로 창이 넓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기 마련인데요, 전면 유리 썬팅은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차 가격이 1억 1,5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레인지로버가 프로모션을 좀 강하게 해서 최근에는 한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DC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손에 쥐기가 좀 나아진 상황입니다. 시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속, 저속에서는 좀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하고, 어떻게 보면 또 막 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럭셔리 RV의 끝판왕인데요, 아까 잠깐 좀 달리면서 느낀 점이, 일단은 브레이크가 좀 약하다. 차는 무게가 좀 무겁긴 하지만
이 차의 좀 디스크가 좀 작고, 그리고 어떤 좀 잡아주는 캘리퍼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RV 차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브레이킹이 좀 무른 편인데요. 그 차체가 높아서인지 전체적인 밸런스 세팅이 좀 어렵습니다. 너무 강하게 잡히게 되면 차가 휘청거리거나 뭐 전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1단, 2단, 3단 이런 형태로 브레이크를 좀 서서히 잡고 있고요. 이 차의 출력에 비해서는 좀 저는 브레이크가 많이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그 다이나믹 모드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잘 튀어나가는데 서스펜션은 그만큼 강하게 잡아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물론 이 차를 타고 레이싱을 할 거는 아니지만 어떤 좀 고속에서 코너링을 하거나 할 때 좀 큰 차체를 좀 더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서스펜션이셨으면 좋겠고요. 에어 서스펜션은 그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둔덕을 넘어갈 때 아주 좋은 승차감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에어 서스펜션의 단점은 한 3년에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고장이 좀 잘 나거나 에어가 새기 십상인데요. 그때는 이제 수리비가 뭐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은 기능은 많고 장점도 많지만 또 유지가 좀 어려운 게 좀 큰 단점이죠. 이 레인지로버 벨라는 그 오프로드의 기능도 충실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이런 온로드 주행을 또 도심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또 주말에 캠핑을 가거나 하는 용도로 아주 잘 나온 차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앞이 널렸는데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참, 물도 서 있네요. 자, 지금 서스펜션이 좀 무른 느낌이 있는데요. 흔들어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이 출렁거리는데 하여튼 약간 좀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느낌이 좀 난다고 할까요? 차체의 어떤 그런 웅장함에 비해서 잡아주는 아랫도리가 약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포드가 인수해서 그런지 과거에 그런 세팅이 좀 바뀌었는지 단단한 맛보다는 어떤 미국 차의 그런 부드러움이 더 강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100km가 넘는데 약간 좀 바람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왠지 모를 든든함이 좀 저를 막아주는 것 같고, 이 알루미늄 바디지만 전체적으로 차가 워낙 크고 각지고 웅장한 그런 디자인 때문인지 사고가 나도 왠지 저는 다치지 않고 차가 튼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알루미늄 바디가 무게는 가볍지만 고장력 강판보다 오히려 강도가 높기 때문에 레인지로버가 사고 났을 경우에도 차체 손상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운전자의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RV 차들의 가장 큰 단점이 차를 타면 흔들림과 떨림, 롤링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좀 쾌적하지가 않은데요. 이 레인지로버 벨라야말로 안에가 넓고 또 이제 의자가 편해서 그런지 고속에도 별로 이런 좀 불안함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차체 떨림도 거의 없고요. 네, 지금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그 차들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지금 한 60, 70km 정도? 그 정도 주행하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현재 지금 컴포트 프로그램인데 지금 전혀 뭐 힘이 딸린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연비도 오늘 테스트하면서 보니까 도심에서 한 8km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00cc 디젤 승용차들이 보통 한 8, 9km 정도 나오고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한 8km 이 정도 나오는데 2.2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거는 좀 차를 굉장히 좀 공기 저항도 적고 또 그만큼 경량화에 성공한 덕분이라고 보입니다. 차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주변에 있는 차들이 앞에 가는 봉고차와 비슷한 눈높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와 비슷한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차는 그 BMW 730 디젤 모델 정도 세단 또는 벤츠 GLE 아니면 X5 상위 버전 정도인데요.
그들 차들이 좀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통 RV의 DNA, 또 그런 혈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를 살 때 뭐 차의 기능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레인지로버가 주는 고급감은 이 차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 벨라를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이 너무 이뻐서 이 차를 안 살 수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이 실내도 지금까지 봤던 차들과는 참 많이 다른, 좀 세심하고 또 화려하고 또 그러면서도 좀 개성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남자들, 아재들의 마음을 좀 충분히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